제3부 1통 천하, 제13건 천하는 하나 되고 제24장 자객형가. 한나라에 이어 조나라마저 멸망하여 진나라에 통합되자 천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고을이 한나라인 성읍국가가 이웃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종묘를 허문 경우는 보아왔으나 전국 치롱이라 뽐내며 중원의 위용을 떨치던 강대국이 한순간에 이렇듯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아직 망하지 않은 위나라, 초, 연, 제나라 등은 기겁을 했다. 언제 자기네 나라도 종묘를 허물고 진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공포였다. 이보다 더 양육강식이 실감나던 시기가 있었을까? 모두들 숨죽이고 다음 차례가 자기네 나라가 아니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럴 즈음 진나라 수도 함양성 왕궁 안에서 천하를 놀라게 한 대사건이 발생했다. 진왕정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미리 짚어보면 이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리는 것은 대체로 군사력이었다. 그런데 전국 말기에 들어서면서 진나라의 군사적 우위가 보다 분명해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힘약한 일부 나라는 종전과는 다른 비상수단을 착안해냈다. 그것이 바로 진왕정에 대한 암살 시도였다. 암살은 대개 사사로운 이해 관계 혹은 원한에 얽혀 이루어진다. 그것이 보편적이다. 춘추시대의 공자광이 자객전제를 시켜 오왕요를 암살한 것은 그가 왕위를 탈취코자 한 개인적인 욕심에서였다. 또한 전국시대에 들어 자객예양이 조양자를 암살하려 했던 것은 죽은 지백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심과 의리에서였다. 그런데 이때 발생한 진왕정에 대한 암살 시도는 전혀 그러한 성격이 아니었다. 침략자 진왕정만 없애면 멸망의 공포에서 벗어나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의거의 성격이 짙은 발상이었다. 이 의거의 주인공은 자객형가. 그 뒤로 조연급의 배우들이 여러 명 등장한다. 이 사건은 전국시대 말기의 성격을 대변하는 하나의 전형이므로 좀 더 소상히 그 경위를 살펴보겠다. 앞서 이 의거의 주연 배우를 형가라고 했지만 실은 그 이면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있었다. 다름 아닌 연나라 세자단이다. 그랬다. 이 사건은 대륙 동북방에 자리 잡은 연나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야기의 흐름상 먼저 세자단의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예감했겠지만 세자단은 비운의 사내였다. 그는 말이 연나라 세자일 뿐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내내 타국에서 인질 생활을 하였다. 소년 시절은 조나라 한단에서 볼모로 지냈고 성인이 되어서는 진나라 함양에서 볼모 생활을 하였다. 한이 컸으리라. 목숨의 위협을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어린 소년인 감나에게 탈출 방법을 물으려고까지 했을까? 그러나 운도 나빴다. 감나를 찾아가려는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 나는 결국 고국 땅을 밟지 못하는가? 함양에서의 생활은 외롭고 고달펐다. 그는 원래 함양으로 올 때만 하더라도 그다지 낙심하지는 않았다. 진왕 정과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즉 그가 조나라 한단에서 인질 생활을 할 때 진왕 정 당시 조정도 한단성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 두 소녀는 서로 같은 처지임을 알고 각별하게 지냈다. 그 조정이 이제는 어엿한 진나라 왕이 되었다. 반가이 대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에 세자단은 함양성에 들어섰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다. 진왕정은 세자단을 냉대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차가운 눈길로 그를 대했다. 배신감이 일었다. 분노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상대는 초강대국의 왕이었고 자신은 약소국의 인질이 아닌가. 우울한 나날의 연속. 그런 중에 한나라가 멸망하고 이어 조나라마저 멸망 직전에 놓이는 것을 보았다. 조만간 연나라도 위험하다. 위기를 느끼고 밀서 한 통을 써서 비밀리에 아버지 연왕희에게 보냈다. 장차 큰 불행이 연나라에게까지 미칠 것 같습니다. 부왕께서는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두십시오. 아울러 소자를 돌려달라고 청하십시오. 진나라에서 풀려나 연나라로 돌아가기만 하면 소자가 진나라의 약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왕희는 세자단의 부탁대로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요청했다. 과인의 병이 몹시 깊습니다. 바라건대 세자단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나 진왕정의 대답은 매몰찼다. 까마귀 머리가 휘어지고 말에서 뿔이 돋아난다면 모를까. 그러기 전에는 돌려보낼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세자단은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했다. 까마귀들이여 어찌하여 머리가 까만 것인가. 재미난 일화가 전해온다. 세자단의 이 탄식을 듣고 그 다음날 까마귀들의 머리가 모두 하얗게 변했다는 것이다. 물론 사실일 리 없다. 그 정도로 세자단의 한숨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뜻이리라. 진왕정이 자신을 돌려보낼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세자단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탈출하자. 얼굴에 숯을 칠했다. 옷도 바꿔 입었다. 숲하는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나서 함양성을 빠져나갔다. 낮이면 숨고 밤이면 걸어 마침내 함곡관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오늘날 정주 땅에 가면 문계대라는 데가 있다. 연나라 세자단이 진나라를 탈출하여 연나라로 돌아갈 때 여기서 첫 딸기 우는 소리를 듣고 떠났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이윽고 세자단은 무사히 연나라 도읍 개성에 당도했다. 개성은 현재의 북경. 연나라 도읍이라 하여 현재도 연경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 진나라 장수 왕전과 조나라 장수 이목이 회천산 아래서 대치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1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연나라 세자단은 마음속으로 이를 갈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왕정에게 복수하고야 말리라. 그러나 군사력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달리 취할 수단이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암살. 이때부터 세자단은 자객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 무렵에 이를 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연나라 세자단은 일찍이 조나라의 인질로 있었는데 진왕정이 조나라에서 태어나 사이가 좋았다. 정이 즉위하여 진왕이 되자 세자단은 진나라의 인질로 갔다. 진왕정이 연나라 세자단에 대해 대우가 좋지 못했으므로 세자단은 이를 원망하여 도망쳐 돌아왔다. 연나라로 돌아와 보복할 방법을 생각했다. 얼핏 보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진왕정의 암살을 계획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만의 시각일 뿐 그 행간을 잘 살피면 연나라의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마고우나 다름없는 자신에 대해 안면을 몰수했다는 것은 곧 진왕정의 마음속에 연나라를 집어삼킬 마음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때 세자단이 모은 사람으로 장사 하부와 송이가 있었고 또 진무양이라는 용사도 있었다. 장안군 성교에 난 당시 둘류성 전투에서 패하여 도망친 진나라 장수 번허기가 산속에서 숨어 살다가 세자단의 문화로 들어온 것도 바로 이 무렵의 일이었다. 이 문객들 중 세자단은 번허기를 가장 아꼈다. 언젠가는 그를 앞세워 진나라로 쳐들어갈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에서였다. 역수 동쪽에 성 하나를 쌓아 번허기에게 내주었다. 그래서 연나라 사람들은 그 성을 번관이라고 불렀다. 연나라 은사 중에 전광이라는 백발노인이 있었다. 은사란 학식이 높고 지혜가 뛰어나지만 벼슬을 살지 않고 산속에 숨어 사는 사람을 말한다. 대개는 별난 사람들이며 그 중에는 의협의 기질이 농후한 사람도 있다. 전광도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의로운 길이 아니면 가질 않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상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전광은 은사라기보다는 임협이라고 해야 옳겠다. 그의 이러한 명성은 꽤나 시정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모양이다. 많은 임협들이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문화에 들기를 청했다. 전광은 비록 나이가 많긴 했지만 여전히 협객들을 좋아해 그들을 모두 받아들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누추한 차림의 한 나그네가 전광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전광이 불러들여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오? 나그네가 대답했다. 형가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왔소? 선생의 명성을 듣고 선생에게 의탁하고자 왔습니다. 전광은 첫눈에 형가의 됨됨이를 알아보았음인가. 그것으로 면담은 끝났고 형가는 객사로 안내되어 상객 대우를 받았다. 형가. 그는 위나라 태생이다. 하지만 그의 선조는 제나라 사람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경봉의 후손이다.
경봉은 안영이 제나라에서 활약하던 무렵의 사람으로 정권 다툼에서 패해 오나라 주방 땅으로 망명했었다. 그 뒤 초나라의 침공을 받아 죽임을 당하자 그 일족들은 위나라로 달아났다. 이때부터 경씨는 위나라의 뿌리를 내렸고 그 후손 중에 하나가 형가인 것이다. 위나라에 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형가는 경씨성을 그대로 유지했다. 형가 책 읽기와 검술을 좋아하다. 사기에 의하면 형가는 장차 그것으로서 입신양명하기를 바랐다. 그 무렵 위나라는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공호를 버리고 군우를 사용했다. 당시 임금은 위원군. 한때는 제나라의 속국이었으나 지금은 한나라의 속국이었다. 그러나 위원군은 형가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등용하지 않았다. 그런 중에 진왕정이 한나라를 멸망시켰다. 한나라의 속국인 위나라도 함께 멸망했다. 졸지에 망국의 백성이 된 형가는 성을 경에서 형으로 바꾸고 위나라를 떠났다. 형은 가시나무라는 뜻이다. 고행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음이 틀림없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형가 혹은 형경이라고 불렀다. 고향을 떠난 형가는 검술 수련에 전념했다. 검객으로서 유명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천리길도 마다 않고 달려가 가르침을 청했다. 때로는 밤새워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무사수행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검술에 대해 회의감이 일기도 했다. 검술이란 무엇인가? 고작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불과하지 않은가? 보다 중요한 것은 검을 다루는 사람의 깊이가 아닐까? 검의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검을 통한 자아 형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무렵 형가는 조나라 유차라는 땅으로 들어섰다. 유차는 지금의 산서성 유차현이다. 그는 그곳 여점에서 개섭이라는 검객이 유차 일대에서 유명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게 개섭의 집으로 향했다.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유차 제1의 검객 개섭은 촌티나는 형가의 모습에 비웃음을 머금었다. 안으로 불러들여 몇 마디 물었다. 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다리가 부러질 것을 각오해야 할 터인데 그래도 괜찮겠는가? 검술이 꼭 남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칼이란 본래 남을 해치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우치게 하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현들이 지은 책처럼 말입니다. 우습군. 그렇다면 무엇하러 검술을 배운단 말인가? 차라리 책을 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남을 해치려는 칼은 하급의 칼입니다. 남을 살리는 칼은 중급의 칼입니다. 자신을 깨우치는 칼은 상급의 칼입니다. 선생께서는 고작 남을 해치려는 칼을 지니셨군요. 문답은 토론으로 변했고 급기야는 언쟁이 되었다. 뭐야? 그렇다면 내 검술이 하급이란 말인가? 개섭은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가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금방이라도 칼을 뽑아들고 내리칠 기세였다. 형가 말없이 나가버리다. 이때의 형가의 반응을 사기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가르침을 받을 것이 없다고 느꼈던 것일까? 아니면 개섭의 분노에 두려움을 품었던 것일까? 형가가 나간 직후 개섭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쉬운 듯 말했다. 선생님, 저 사람을 다시 불러오십시오. 소문에 듣자 하니 저 사람은 검술을 배운 대가로 많은 사례금을 낸다고 합니다. 개섭은 귀가 번쩍 트였으나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말로써 검술을 논하는 자 치고 겁쟁이가 아닌 자가 없다. 저자는 틀림없이 내 위세에 눌려 이곳을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시험 삼아 한번 찾아가 보아라. 개섭의 예측은 맞았다. 그 길로 형가는 여점으로 가 행장을 꾸려 유차 땅을 떠나고 있었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무렵 형가는 마음에 눈을 뜨기 시작한 듯 싶다. 쓸데없는 싸움을 일절 벌이지 않았다. 사마천도 형가의 이러한 심한을 짐작한 것일까? 이와 비슷한 일화를 거듭 소개하고 있다. 유차 땅을 떠나온 형가는 조나라 도읍인 한단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또 한 명의 검객을 만났다. 노구천이라고 하는 검객이었다. 형가는 그와 박을 두게 되었다. 박은 일종의 도박성 짙은 놀이로 육박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윷놀이나 주사위 놀이와 비슷하다. 어쨌거나 형가와 노구천은 육박놀이를 하는 중에 뭔가 규칙상의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던 모양이다.
노구천이 성을 내어 형가를 꾸짖었다. 이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모욕을 당한 형가는 그러나 맞대응하지 않았다. 형가 아무 말 없이 달아나다. 상상해보라. 칼을 찬 검객이 욕설 한마디에 끽소리 못하고 도망쳐가는 모습을. 낄낄거리며 비웃는 소리가 지금까지도 귀에 들리는 듯하다. 하지만 형가는 그러한 비웃음에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기는 계속하여 기술하고 있다. 다시는 노구천을 만나지 않았다. 조나라를 떠난 형가는 연나라로 향했다. 개성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은사인 전광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일신을 맡겨볼 만한 사람일까? 이렇게 해서 전광의 집 대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었다. 형가의 이번 선택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전광의 집에서의 생활에 만족했다. 의식주에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이곳에 오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고점리라는 친구를 사귄 뒤부터였다. 고점리는 연나라 사람으로 비록 시장에 나가 개고기를 파는 도축업자였으나 어쩐지 형가와는 마음이 잘 맞았다. 더욱이 그는 축의 명인이었다. 축이란 검은 고처럼 생긴 악기의 일종이다. 개를 잡는 백정이 음악의 명인이라면 역시 숨어 사는 은둔지사인가. 아무튼 형가는 매일 시장으로 나가 술을 마시며 고점리가 타는 축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곤 했다. 다시 한번 사기의 대목을 인용해보자. 술이 얼큰해지면 고점리가 축을 타고 형가는 그 소리에 맞춰 시정 가운데서 노래를 불렀다. 서로 즐기기도 하고 서로 울기도 하는 것이 마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무렵의 형가의 생활이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 듯하다. 그런데 여기서 평설자의 의문을 불러일으킨 것은 울다라는 구절이다. 형가는 술에 취하면 노래를 부르며 자주 울었던 모양이다. 왜 울었을까? 단순히 망국민의 처지가 되어 타국에서 생활하는 처량한 신세에 대한 한탄 때문이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형가는 이 무렵에서 어렸을 적의 꿈이었던 검술의 길을 포기했던 것이 아닐까? 억지 해석일지 모르지만 사기의 다음 구절에서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형가는 비록 술꾼과 사귀었지만 그의 사람됨은 오히려 더욱 침착하고 신중해졌으며 책 읽기를 좋아하였다. 앞서는 책 읽기와 검술을 좋아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검술이 빠진 책 읽기를 좋아했다라고만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후 형가는 세자단으로부터 진왕정의 암살 지시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는 좀처럼 길을 떠나지 않는다. 검술에 능한 누군가를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만일 그 자신이 계속 검술 수련에 정진하여 그 기교에 능했다면 굳이 그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을까? 검술의 길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의 근거가 하나 더 있다. 결과론이지만 형가는 진왕정을 암살하는 데 실패했다. 코앞에 있는 진왕정을 죽이지 못하고 소매만 자른 것이다. 검술이 미숙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어쨌거나 형가는 고점리를 알게 된 뒤부터 자신의 모든 꿈을 버리고 파행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음에 틀림없다. 그런 그의 생애에 운명적인 변화가 닥쳐오고 있었다. 진왕정의 암살. 남몰래 이런 계획을 품고 있던 연나라의 세자단은 어느 날 귀가 번쩍 트이는 말을 들었다. 세자단의 태부인 국무에게서였다. 태부는 곧 세자의 스승. 은사이신 전광 선생이라면 능히 세자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반가운 말이 어디 있는가. 세자단은 애원하듯 국무에게 부탁했다. 내가 전광 선생과 사귀고 싶은데 태부께서 그 일을 주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을 받들겠습니다. 며칠 후였다. 전광은 낯선 손님 하나를 맞이했다. 저는 연나라 세자의 태부 국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자께서 나라 일로 선생을 뵙고자 합니다. 전광으로서는 뜻밖의 일이었으나 무작정 거절할 일도 아니었다. 국무가 가져온 수레를 타고 세자궁으로 들어갔다. 세자단은 친히 국문 앞까지 나와 전광을 영접한 후 밀실로 안내했다. 아무도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 방 안에는 단 둘뿐이다. 세자단은 의자의 먼지를 털어 전광에게 권했다. 이만저만한 극진한 예가 아니었다. 내심 당혹감을 금치 못하던 전광이 자리에 앉자 세자단은 무릎을 꿇고 단도직입으로 청했다. 오늘 선생을 이렇게 모신 것은 나라의 기난 일을 의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나는 진왕정을 암살하고자 합니다. 선생의 의기가 하늘을 뚫을 정도라는 소문을 듣고 그 일을 부탁하고자 이렇게 모신 것입니다. 과연 천하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 전광은 얼굴을 굳히며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 둔마는 기운이 왕성할 때는 하루에 천리길도 달리지만 노쇠하면 둔마보다도 못합니다. 세자께서는 저의 왕성했던 시절의 일만 들으셨을 뿐 저의 정력이 이렇게 사라진 줄은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백발의 노인입니다. 이둔하고 느린 몸으로 어찌 범같은 진왕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이었다. 그러나 세자단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듣자 하니 선생의 문화에 뛰어난 협객이 많다고 하던데 그중 한 명을 천거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이쯤 되면 전광으로서도 고개를 저을 수가 없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세자께서 천하의 일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그토록 극진한데 제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 제 문화에 그 일을 도모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을 알 수는 없겠습니까? 형가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선생을 통해 형가와 사귀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집으로 돌아가 내일이라도 형가를 궁으로 들여보내겠습니다. 전광이 자리에서 일어나 밀실을 나왔을 때였다. 세자단이 문 밖까지 따라 나오며 당부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국가의 대사입니다. 선생께서는 결코 이 일을 누설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전광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세자단은 눈치채지 못했다. 다만 누런 이를 드러내는 전광의 웃는 얼굴만 보았을 따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전광은 형가를 찾았다. 형가는 집 안에 없었다. 고점리의 가게에 나가 술을 마시고 있겠지. 전광은 수레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의 짐작은 맞았다. 형가와 고점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며 축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형경, 잠시 할 얘기가 있어 왔소. 고점리는 전광을 보자 축을 밀쳐내고 자리를 피해 주었다. 전광은 고점리가 마시다만 술잔을 단숨에 들이키고 나서 방금 전 세자궁에서 세자단과 나눈 얘기를 들려주었다. 형가로서는 뜻밖이었을 것이다.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래서 저를 천거하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그대 세자의 궁으로 가주시겠지요.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천거했다는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럴 정도였다면 형가를 천거하지도 아니 자신의 문화에 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방금 전에 이 물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인이었을 것이다. 형가도 전광의 이 물음에 대한 뜻을 알았다. 두말하지 않고 승낙했다.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제야 자신에게 할 일이 생겼다는 뿌듯함과 희열이 형가의 전신에 역력히 드러났다. 형가의 대답을 들은 전광은 되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는 가게를 나가지 않았다.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다시 형가를 향해 입을 열었다. 참 한 가지 잊은 게 있소이다. 무엇인지요? 내가 궁을 나오려는데 세자께서 내게 이 일을 누설하지 말아주시오라고 부탁하더이다. 그대는 궁으로 들어가거든 세자에게 전해주시오. 결코 내가 이번 일을 남에게 누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이오. 알겠습니다. 형가는 대답했지만 그때까지도 전광의 말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 그가 그 말의 의미를 안 것은 바로 그 직후였다. 몸을 돌려 가게를 나가는가 싶던 전광은 벼란간 허리춤에 칼을 뽑아 자신의 목에 대고는 칼자루를 세차게 가게 문 기둥에 찧었다. 형가가 손을 쓰기에는 너무나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다. 칼끝은 전광의 목을 꿰뚫고 뒷덜미까지 삐져나왔다. 형가는 한 줄기 선혈이 분수처럼 솟아나와 가게 문 기둥을 새빨갛게 물들이는 것을 보고 속으로 놀라고 감탄했다. 과연 전광 선생이다. 다음 날 형가는 세자궁으로 들어갔다. 가장 먼저 전광의 죽음 소식을 전했다. 이로써 비밀은 새어나갈 염려가 없습니다. 형가의 말에 세자단은 울먹이는 표정이 되었다. 자신의 경솔함을 탄식했다. 아, 내가 전광 선생에게 기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선생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대사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선생께서 죽음으로써 다짐하실 줄이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선생은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이윽고 마음을 가라앉힌 세자단은 형가를 상석에 앉히고 간절히 청했다. 오늘날의 어지러움을 생각해보면 모든 게 진왕정으로부터 비롯되었소. 전광 선생에게서 들으셨겠지만 나는 진왕정을 칼로 찔러 죽일 작정이오. 그만 사라져준다면 진나라 내부에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오. 그 기회를 틈타 위나라 등 연합군을 일으켜 함양성으로 쳐들어갈 작정이오. 문제는 누가 진왕정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것인가이요. 바라건대 형경께서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오. 세자단의 요청을 받은 형가는 일단 사양했다. 이는 국가의 대사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맡기에는 제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다. 일종의 예의라고나 할까? 중차대한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겸손이었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광의 죽음을 목격한 형가가 진심으로 세자단의 청을 거절할 리는 없었다. 세자단은 다시 청했다. 형경은 부디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오. 그제야 형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며 승낙했다. 세자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후에 형가에 대한 세자단의 대접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극진했다. 이때 세자단의 행동을 사기에서 빌려보자. 형가를 높여 상경으로 삼고 상등 관사를 내려 머물게 했다. 그러고는 날마다 문안하여 갖가지 고기와 음식을 대접하고 진귀한 물건을 주었다. 술에 말 아름다운 여인들을 바쳐 형가로 하여금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 임명권이 없는 세자가 정식으로 그를 상경으로 임명했을 리는 없다. 그 정도로 예우를 했다는 뜻일 것이다. 이쯤 되면 일국의 왕도 부럽지 않은 생활이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형가는 나라의 중대사를 맡은 암살자였다. 이제 모든 것은 그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다. 만일 마음이 변하여 못하겠소 라고 하면 그만이다. 세자단에게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형가가 존경스러워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형가의 비위를 한껏 맞춰주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화가 몇 가지 전해온다. 어느 날이었다. 형가가 세자단과 함께 말을 달렸다. 세자단이 탄 말은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천리마였다. 말타기를 마치고 돌아온 형가가 무슨 의도에서인지 중얼거렸다. 제가 듣기로 천리마의 간이 참 맛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였다. 요리부가 말의 간을 요리해 은쟁반에 받쳐들고 들어왔다. 세자단이 형가의 말을 듣고 자신이 사랑하는 천리마를 죽여 간을 내오게 한 것이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후원 정자에서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며 놀았다. 아름다운 여자들이 좌우에서 시중을 들었다. 그중 한 여인의 손이 유독 고왔다. 형가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다. 아름다운 손이로다. 술자리가 끝나고 형가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한 궁인이 비단으로 덮은 은쟁반을 가지고 들어왔다. 세자께서 선물을 보내오셨습니다. 형가는 무슨 선물인가 궁금하여 비단볼을 들추었다. 순간 눈을 휘둥그레 뜨지 않을 수 없었다. 쟁반에 놓인 것은 조금 전 정자에서 감탄한 바 있던 여인의 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세자단이 이렇듯 정성을 쏟는데도 형가는 도무지 진왕정을 암살하러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새 1년이 후딱 지나 진나라가 조나라를 멸망시켰다. 이제 진나라와 연나라는 역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세자단은 초조했으나 그렇다고 형가를 재촉할 수도 없었다. 조나라가 멸망한 이듬해 세자단은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가를 찾아가 넌지시 말했다. 진나라가 역수를 건너오면 저는 선생을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빨리 진왕정을 암살하러 떠나지 않느냐는 재촉이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형가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도 세자를 찾아뵙고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진왕 앞에 무사히 당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물건이 필요한데 과연 세자께서 그것을 제게 내려주실 수 있을런지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다면 진작에 말씀하시지요. 그 두 가지 물건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당장 구해드리겠습니다. 번역이 장군의 목과 독항의 지도입니다. 번역이는 진나라 장수다.
진왕정의 동생 장안군 성교를 사주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후 지금은 연나라로 도망쳐와 세자단의 문하에서 지내고 있다. 들리는 소문으로 진왕정은 번호기를 몹시 증오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엄청난 현상금을 내걸었다. 번호기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는 황금 1천 금과 만호의 시급을 내리리라. 형가는 이런 번호기의 목과 연나라에서 가장 비옥하다는 독항의 땅을 진왕정에게 바친다는 명목으로 그에게 접근하려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다. 독항은 지금의 하북성 탁현 일대다. 세자단은 당황했다. 전혀 뜻밖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이었다. 세자단이 번호기를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언젠가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군을 결성하여 그를 대장으로 삼아 진나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였다. 진왕정에 대한 오기이기도 했다. 그런 번호기를 아무리 형가의 요구라고는 하지만 선뜻 목을 베어내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곤란하겠습니다. 하지만 독항의 지도는 가능합니다. 사람은 곤란하되 땅은 가능하다. 세자단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대답이었다. 그렇군요. 형가는 순순히 수긍했다. 천리마의 간이 맛있다는 말 한마디에 아끼는 말을 죽였고 아름답다는 감탄사에 서슴없이 여인의 손목을 잘라 선물한 세자단이 아니던가. 그런 그의 입에서 곤란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더 이상 졸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안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진왕정의 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번호기의 목이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세자단과 헤어진 형가는 수레에 올라탔다. 번관으로. 번관은 세자단이 번호기를 위해 내린 역수가의 작은 성이다.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음인가. 번호기는 얼굴에 땀을 흘리며 형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구면이다. 세자단의 소개로 이따금씩 어울려 술을 마셨다. 그런데 그날의 형가의 표정은 달랐다. 번호기도 그것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신지요? 긴히 의논드릴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지난날 장군은 진나라의 왕통을 바로잡으려다가 오히려 화를 당했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요. 더욱이 장군의 부모는 물론 가족까지 몰살당했으니 그 원한이 얼마나 깊으시겠소. 이제 장군의 목에는 황금 1천근과 1만호의 성이 걸려 있소. 장군께서는 장차 이 원수를 어찌 갚으려 하시오? 형가의 말에 번호기는 벼랑간 하늘을 향해 머리를 쳐들었다. 그런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 진왕의 일을 생각하면 원통함이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런 힘이 없으니 통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형가의 눈이 잠깐 동안 번뜩였다. 슬그머니 가까이 다가앉았다. 내게 연나라의 우환을 해소하고 동시에 장군의 원수도 갚을 수 있는 계책이 하나 있는데 장군은 내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번호기는 대뜸 되물었다. 그것이 무엇이오? 어째서 말씀을 하시지 않소? 나를 못 믿어서이요? 그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말씀드리지요. 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장군의 목입니다. 만일 장군의 목을 선물로 가져가면 나는 쉽게 진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왼손으로 진왕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면 어찌 연나라의 근심을 덜어주고 장군의 원통함을 갚아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장군께서는 저의 이 계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번호기의 대답은 어떠했을까? 역시 사기에서 그 답을 들어보자. 형가의 말을 들은 번호기는 한쪽 소매를 걷어올려 어깨를 드러냈다. 그러고는 팔을 세차게 휘두르며 외쳤다. 그것은 내가 밤낮으로 이를 갈며 가슴 태우던 일이었소. 이제야 비로소 가르침을 받게 되었구려. 그러고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대단한 번호기다. 아니 대단한 형가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열정에 휘말리게 했을까? 이것이 바로 의협이라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번호기는 금방 죽지 않았던 모양이다. 몸을 뒤틀며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이를 보고 있던 형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칼로 번호기의 목을 내리쳤다. 번호기의 목이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그제야 번호기의 몸은 움직임을 멈췄다. 형가는 한참 동안 번호기의 목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번호기의 부하 중 하나가 세자단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
세자단은 놀라 번관으로 달려왔다. 목이 끊어져 있는 번어기의 몸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아, 어지러운 시대여. 친히 번어기의 목을 오동나무 상자 안에 넣어 형가에게 내밀었다. 목함 위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얹혀져 있었다. 형가는 아무 말 없이 세자단이 내민 목함을 받았다. 위에 놓인 두루마리를 펼쳤다. 독항의 지도였다. 형가는 세자단을 쳐다보았다. 세자단도 형가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다. 자, 이제 떠나시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두루마리 지도 안에는 또 하나의 작은 물건이 들어있었다. 비수였다. 형가가 물었다. 이것이 바로 서부인의 비수입니까? 서부인의 비수. 칼 이름이다. 서부인은 조나라 사람으로 단도 제작의 명인으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부인은 공인의 오자라는 설도 있다. 세자단은 진작부터 서부인에게 비수의 제작을 의뢰했다. 물론 진왕정을 살해하러 갈 형가에게 내주기 위해서였다. 황금 100근을 서부인에게 살해금으로 주었고 그 칼로 독을 묻혀 사형수를 상대로 실험까지 해보았다. 칼끝이 닿자 핏방울이 비쳤고 피가 채 흘러내리기 전에 그 사형수는 죽었다. 이로써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다. 이제 그 비수를 독항의 지도 안에 숨겨 진왕정 앞으로 가 번어기의 목과 지도를 받치는 척하다가 찔러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세자단으로부터 번어기의 목과 서부인의 비수와 독항의 지도를 들고도 형가는 여전히 출발하지 않았다. 또 무엇인가? 형가를 바라보는 세자단의 눈빛은 이제 의심으로 가득 찼다. 형가가 이런 마음을 눈치채고 먼저 말했다. 기다리는 사람이 오질 않는군요. 그는 검술의 대가입니다. 그와 함께 가야 능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 형가는 전광에게서 이번 일을 의뢰받았을 때부터 사람을 보내 그 누군가를 찾아오게 했던 것이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사서에는 나와 있지 않다. 열국지의 저자는 그 사람을 계섭이라고 했지만 앞에 소개한 일화대로라면 그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형가는 계섭의 검술론에 실망하고 말없이 떠나오질 않았던가. 더욱이 계섭은 의협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그를 이번 일의 파트너로 삼을 리 없었다. 여기서는 그냥 그 누군가로 하겠다. 세자단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채근했다. 시간이 급박하오. 그대가 기다리는 사람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데 어찌 마냥 기다릴 수 있겠소? 형경께서 만일 다른 뜻이 없으시다면 내 문화 중에 진무양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를 데려가는 것이 어떻겠소? 이에 대해 형가는 버럭 화를 냈다. 진무양 따위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진무양은 세자단의 문객 중에 가장 용맹스럽다는 용사였다. 이미 13세 때 사람을 죽인 경력의 소유자다. 사기에는 진무양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전국책에서는 진무양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형가의 눈에 진무양은 풋내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진무양을 데려가면 이번 일은 실패합니다. 비수 한 자루에 의존하여 흉포하기 짝이 없는 진왕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놈은 진왕 앞에 서기만 해도 오줌을 쌀 놈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다리는 벗은 그렇질 않습니다. 그 법만이 가히 나와 함께 갈 만한 사람입니다. 형가의 이런 대답에 세자단은 무척 낙담했던 모양이다. 형가는 이내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세자께서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다고 하니 진무양이라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이리하여 형가는 마침내 운명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공식적인 외교 절차를 밟았다. 형가는 연나라 정사가 되고 진무양은 부사가 되었다. 독항의 지도와 번어기의 목이 담긴 목함을 바치는 것이 이번 함양행의 명분이었다. 그에 따른 국서도 준비가 되었다. 그들이 진나라로 떠나는 날이 되었다. 세자단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흰옷에 흰갓을 쓰고 역수 강변으로 나가 형가 일행을 전송했다. 흰옷은 곧 상복이다. 죽음의 길이었다. 아무도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은 것이다. 형가 자신도 그런 각오였다. 이때의 역수 강변의 이별 장면은 너무나 유명하다. 먼저 도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흙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바쳤다. 이어 송별연을 베풀어 주었다. 모두들 술을 한 잔씩 마셨다.
형가에 둘도 없는 친구 고점리도 그곳에 나와 있었다. 고점리는 계도사업자이자 축의 명인이었다. 당연하다는 듯 형가를 위해 축을 탔다. 변치의 가락이었다. 변치란 고대 중국의 음률 중 하나로 그 소리가 처량하고 구슬프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형가 또한 이 곡조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형가의 노래 솜씨는 뛰어났다. 청아한 소리가 역수 강변에 울려 퍼졌다. 바람 소리 쓸쓸하고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 이른바 역수가로 애달프고 참담했다. 노래가 울려 퍼지자 강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고점리는 더 이상 비애감을 이길 수 없었음인가. 문득 축소리가 끊어졌다. 축을 팽개친 채 오열하듯 어깨를 떨고 있었다. 형가는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다고 생각했음인지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호랑이 굴이여, 이무기의 소굴이여, 하늘을 우러러, 한 소리 외치니 흰 무지개 이루었도다. 이번 노래는 우성의 곡조였다. 소리가 높고 격앙강계한 음조였다. 어찌나 힘차고 격렬했던지 사람들은 모두 두 눈을 부릅떴고 머리카락을 곤두세웠다. 노래를 마친 형가는 어느 순간 튀어오르듯 자리에서 일어나 수레에 올라탔다. 진무양이 그 뒤를 따랐다. 형가는 채찍을 들어 말등을 후려쳤다. 수레는 달리기 시작했다. 세자단과 고점리는 언덕 위에 올라가 떠나가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형가는 끝내 뒤 한번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형가를 태운 수레가 함양성 안으로 들어섰다. 형가는 당시 진왕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중서자 몽가를 통해 진왕정에게 아련을 요청했다. 대왕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번어기의 목을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연나라에서 가장 비옥한 독항 땅을 바치고자 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왕정은 무엇보다도 번어기의 목을 가져왔다는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야 번어기에 대한 분을 풀 수 있겠구나. 그는 형가 일행을 성대히 맞아들였다. 조복으로 갈아입고 구빈의 예를 갖추었다. 연나라 사신을 들게 하라. 형가와 진무양은 함양궁으로 들어갔다. 함양궁은 진왕정이 머무는 왕궁 이름이다. 궁문 앞에서 몸수색이 있었다.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형가는 번어기의 목이 담긴 목함을 들고 앞장서서 걸었고 진무양은 독항의 지도를 들고 그 뒤를 따랐다. 함양궁은 거대하고 호화스러웠다. 전상 높은 자리에 진왕정이 독수리 같은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었고 그 아래 좌우로 신하들이 질비하게 시립해 서 있었다. 형가와 진무양이 그 사이를 지나 계단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애초 형가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지도 안에 비수가 들어있음을 의식해서인지 진무양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이었다. 눈에 드러날 정도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를 본 진나라 신하들은 의심하는 마음이 일었다. 한 대신이 앞으로 나서며 진무양을 향해 외쳤다. 부사는 어찌하여 그토록 안색이 돌변하는가? 진무양은 더욱 겁에 질렸다. 답변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형가가 대신 나서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송구합니다. 부사 진무양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의 시골뜨기로서 이제껏 천자를 배할한 적이 없습니다. 천자를 처음 아련하는데 어찌 몸과 마음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무례를 용서하고 계속 사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전상의 왕좌에 앉아있는 진왕정을 향해 절을 올렸다. 진왕정은 조금이라도 빨리 번어기의 목을 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연나라 사신은 이리로 올라와 목함과 지도를 바쳐라. 형가와 진무양이 계단을 오르려 하는데 좌우에 있던 시신이 다시 외쳤다. 정사 한 사람만 올라가시오. 진무양은 제지를 받았다. 형가는 어쩔 수 없이 진무양이 들고 있던 지도까지 받아챙겨 전상 위로 올라갔다. 진왕정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먼저 목함을 바쳤다. 이것이 번어기의 목입니다. 진왕정은 목함의 뚜껑을 열었다. 목이 잘린 얼굴 하나가 드러났다. 틀림없는 번어기의 목이었다. 기뻐하는 모습이 여실히 나타났다. 어느 순간 진왕정이 고개를 들어 형가를 쏘아보았다.
연나라는 어찌하여 번어기의 목을 지금에야 가져온 것이냐? 번어기는 오랫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얼마 전에야 연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우리 왕께서는 즉시 번어기를 잡았습니다. 원래는 산채로 데려오려 했으나 압송 중에 도망칠 염려가 있어 부득이 그 머리만 끊어온 것입니다. 형가는 조금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음성은 조용하고 온화했다. 진왕정은 형가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다가 의심이 사라진 듯 다시 말했다. 독항의 지도를 가져왔다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도를 바쳤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리 담대한 형가라도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진왕정이 지도를 받아 시신에게 넘겨주면 만사가 끝장나기 때문이었다. 하늘이 도왔다. 진왕정은 지도를 받아들고는 발 아래 바닥에 놓고 자신이 직접 펼쳤다. 이제 되었다. 두루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지도가 다 펼쳐지는 순간 형가는 하얀 빛을 보았다. 독이 묻은 서부인의 비수였다. 순간 형가의 몸이 날렵하게 움직였다. 아! 누군가의 입에서 외침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비수는 이미 형가의 손에 쥐어진 것이었다. 여기까지는 성공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에서 일이 틀어지고 말았다. 형가는 오른손으로 비수를 집어듦과 동시에 왼손으로 진왕의 소매자락을 움켜잡았다. 그러고는 진왕정의 가슴을 노리고 힘껏 찔렀다. 아! 진왕정의 몸놀림은 놀라웠다. 그는 위기를 직감하고 본능적으로 소매를 뿌리치며 상체를 뒤로 젖혔다. 형가의 손에 쥐어진 비수의 날카로운 칼날은 진왕정의 옷소매만을 잘랐다. 진왕정도 놀랐지만 형가도 놀랐다. 자신의 공격이 빗나갈 줄이야. 형가는 검술 수행자답게 침착했다. 왼손에 쥐어진 옷소매 조각을 던져버리고 제2의 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그때는 진왕정도 이미 몸을 뒤로 완전히 빼낸 뒤였다. 몸을 일으켜 기둥 뒤로 달아났다. 제2차 공격마저 실패하자 형가는 비수를 휘두르며 진왕정의 뒤를 쫓아갔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숨바꼭질하듯 기둥을 가운데 두고 쫓고 쫓기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웃을 일이랴. 당시 진나라 국법에는 왕 외에는 아무도 전상으로 칼을 지니고 올라갈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칼과 창을 든 시위 무사들은 모두 전하에 늘어선 채 감히 전상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진왕정 또한 워낙 창졸간에 당한 일이라 그들에게 명을 내릴 여가가 없었다. 위기에 처한 진왕정을 보자 정전 안에 있던 신하들을 기겁초풍했다. 그중 용기 있는 몇몇 신하들이 전상으로 뛰어 올라가 맨주먹으로 형가에게 맞섰다. 하지만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다. 그때 시의 하무차가 품속에 지니고 있던 약주머니를 꺼내 형가에게 내던졌다. 형가는 몸을 숙여 약주머니를 피하고는 다시 진왕정의 뒤를 쫓았다. 사세가 점점 급박해졌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해 기둥을 끌어안고 빙빙 돌기만 했다. 진왕정은 달아나면서 허리에 칼을 뽑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칼이 너무 길어 칼집에서 빠져나오지를 않았다. 이에 형가는 마음 놓고 진왕정을 쫓아 기둥을 돌았다. 어느 순간이었다. 어린 내시 조고가 진왕정을 향해 외쳤다. 왕께서는 칼집을 등 뒤로 돌려 칼을 뽑으십시오. 이 외침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진왕정은 조고가 말한 대로 칼집을 등 뒤로 돌려 칼자루를 잡고 힘껏 당겼다. 마침내 칼이 빠져나오고 칼집은 바닥에 떨어졌다. 진왕정은 기골이 장대한 편이었다. 힘도 세었고 검술도 능했다. 긴 칼을 빼어들자 일척 남짓한 비수를 쥐고 있는 형가가 두렵지 않았다. 도망가기를 중지하고 몸을 돌려 오히려 형가를 향해 돌진했다. 적당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 칼을 휘둘러 형가를 내리쳤다. 갑작스런 상황에 형가는 미처 그 칼을 피하지 못했다. 아니 피한다고 피한 것이 왼쪽 다리에 일격을 당하고 말았다. 비명을 내지를 새도 없이 왼쪽 다리가 잘려져 나갔다. 한쪽 다리를 잃은 형가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 기회를 놓칠세라 진왕정이 또 달려들었다. 형가는 그 칼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마지막 수단으로 비수를 들어 진왕정을 향해 내던졌다.
천하 형세가 바뀌느냐 아니냐의 순간이었다. 아. 그러나 비수는 진왕정의 귀 밑을 스쳐 지나가 구리 기둥에 감았고 떨어졌다. 이제 형가는 맨손이 되었다. 반면 진왕정은 한결 여유를 찾았다. 이제는 형가에게 당할 염려가 없었다.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칼을 들어 형가를 향해 내리쳤다. 형가는 다급한 김에 손을 내밀어 내리치는 칼을 움켜잡았다. 그 바람에 형가의 손가락이 토막나 마디마디 떨어졌다. 형가는 아픔을 참고 겨우 상체를 일으켜 구리 기둥에 몸을 기대어 앉았다. 그런 그의 전신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다. 벼랑간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절규였다.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 진왕정을 노려보며 궁전이 떠나가라 외쳤다. 아깝고 아까운 일이로다. 너는 참으로 운이 좋구나. 내가 오늘 일을 실패한 것은 내 검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나는 다만 너를 사로잡아 위협하려 했기 때문이다. 아, 어쩌랴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거늘. 이때 형가의 말은 다소 이상하다. 애초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었고 살려둔 채로 협박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일격이 빗나갔다고 실패한 이유를 대고 있다. 과연 그러했을까? 전혀 설득력이 없다. 형가답지 않은 변명이다. 그러나 어쩌냐? 그것이 형가의 마지막 외침인 것을. 진왕정은 칼을 들어 형가의 가슴을 찔렀다. 형가는 구리 기둥에 기대앉은 채 조용히 그 칼을 받았다. 진왕정 형가를 해체하여 백성들에게 내보이다. 사기 진시황본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다. 해체란 사지를 찢어 죽이는 행위를 말함인데 놀라움과 분이 어지간했던 모양이다. 죽은 시체의 수족을 모두 잘라내 길거리에 내걸었으니 말이다. BC 227년 진왕 정 20년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해는 조나라가 멸망한 다음 해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형가의 이 암살 시도 사건은 애초에 무리한 점이 많았다. 세자단이 사람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진왕정을 암살하는 일은 세자단과 형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다. 작게는 자신들의 운명에 관계되는 일이요, 크게는 천하의 운명이 달린 일이었다. 그런데 세자단은 형가의 검술 솜씨를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 형가는 검술에 자신이 없으면서도 그 일을 맡았다. 어찌 의욕과 협기만으로 천하의 막중대사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공연히 전광과 번역이만 헛되이 죽게 하고 말았다. 일찍이 형가와 육박 노름을 하다가 그에게 욕설을 퍼부은 바 있는 노구천은 뒷날 형가가 진왕정을 찔러 죽이려다 실패했다는 소문을 듣고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아, 아깝도다. 형가는 뜻이 높았지만 검술 솜씨가 부족하였구나. 내 좀 더 그를 자세히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내가 그를 꾸짖었을 때 그는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뒷이야기 하나. 행가 사건이 있은 직후 진왕정은 가슴이 떨리고 정신이 어지러웠다. 여러 후궁들이 술을 바쳐 그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들었다. 이때 호희라는 여자가 있었다. 조나라 출신의 여자였다. 호희는 검은고 솜씨가 뛰어났다. 그녀는 검은고를 탄주함으로써 진왕정의 놀란 가슴을 가라앉혀 주었다. 그날 밤 진왕정은 호희를 데리고 잤다. 그날 이후 호희는 잉태를 했는데 10달 후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진왕제 2세가 되는 호해다. 뒷이야기 2. 진왕정은 형가 사건을 놓고 논공 행상을 펼쳤다. 제일 먼저 시의 하무차를 불러 황금 200일을 하사하며 말했다. 그대는 충신이다. 맨 처음 나서서 약주머니로 형가를 치지 않았는가. 다음으로 어린 내시 조고에게 100일의 황금을 하사하며 말했다. 나는 너의 가르침을 받고서야 긴 칼을 뽑을 수가 있었다. 이어 모든 신하들의 옷을 벗겨 상처의 깊이에 따라 각기 상을 내려주었다. 이때부터 조고는 진왕정의 측근이 되어 나중에 승상의 지위까지 올라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게 된다. 반면 진왕정은 형가를 접견하도록 권한 몽가를 잡아들여 능지처참에 처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족까지 몰살했다. 이때 몽가의 친척이자 명장 몽호의 아들인 몽무만은 변방 장수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뒷이야기 셋.
형가 사건 이후 진왕정의 연나라에 대한 분노는 몹시 컸다. 장수 왕전을 시켜 연나라 땅으로 쳐들어갔다. 노도와도 같은 진군의 공격에 연왕희는 아들인 세자단을 원망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다 너 때문이다. 세자단은 항변했다. 그렇다면 한나라와 조나라가 망한 것도 제 탓입니까? 세자단은 군대를 끌어모아 저항했으나 왕전에게 패하고 급기야는 도읍인 개성을 내주고 말았다. 이에 연왕희는 개성을 탈출하여 요동으로 달아났다. 그래도 진왕정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번에는 젊은 장수 이신으로 하여금 요동을 치게 했다. 이신은 요동으로 진격하여 연왕희에게 말했다. 세자단을 내주면 돌아가겠소. 그날 밤이었다. 연왕희는 세자단을 자신의 처소로 불러 술을 잔뜩 먹였다. 세자단이 취해 쓰러지자 가죽군으로 세자단의 목을 졸라 죽였다. 다음 날 연왕희는 세자단의 머리를 끊어 이신에게 바쳤다. 이신은 즉각 함양으로 사람을 보내보고했다. 연나라 세자단의 머리를 취했습니다. 진왕정이 명을 내렸다. 요동에서 철군하라. 형가 사건이 일어난 이듬해 5월의 일이었다.